우선 이제 대학 신입생이 가장 들어가면 맨 먼저 시각조정 프로그램이라는 걸 합니다. 시각조정이라는 건 주로 맨 처음에 역사관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한국에 대해서, 한국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던 것을 뒤집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 이름을 아느냐, 뭐 다나키 마사오다. 그러면 우선 뭐 학생들 같은 경우 일본 이름을 딱 들으면 야, 그 박정희 그래도 뭐 경제를 일으킨 훌륭한 대통령인 줄 알았더만 이 사람이 일본군 장교 출신이었어? 거기가 좀 더 나가죠. 관동군 장교였다. 관동군 장교 뭐 했는지 아냐? 그 사람은 독립군들 쫓아다니고 독립군들 핍박했던 사람이다. 이러면 이제 그럼 우선 확 그동안 내가 잘못 배웠다는 생각이 들죠. 그다음에 또 이제 이승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가장 이승만 대통령이 집중돼 있죠. 이승만 어떤 사람인지 아니냐? 지금 대한민국 만드신 분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료들을 갖다 주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승만은 국민들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외 미국에 있으면서 동포들의 그러니까 헌금을 가지고 호의호식한 사람이다. 그다음에 이번에 뭐 100년 전쟁이라는 비디오 다큐멘터리 나왔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젊은 여자랑 자기가 가르쳤던 하와이에서 기독대학 여자들의 학교를 했는데 거기 있는 제자를 이제 특별히 실력이 좋으니까 그 제자를 훈련시켜서 본토에 이제 대학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하면 가끔 만나기도 하고 또 일을 같이 하기도 했는데 우연히 만나서 그러니까 다른 목적으로 여행을 했는데 당시 이제 뭐 예를 들면 미국에는 청교도 정신이 아주 강했던 때니까 뭐 유부남이 외간 여자랑 여행을 하거나 금지된 법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누가 건 걸 가지고 물론 당시는 다 해명이 됐죠.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조작하면서 이승만이 이 봐라. 동포들 헌금 하와이에서 사탕수수 농장에서 땡볕에 죽으라고 고생한 사람들이 1달러씩 2달러씩 낸 그 헌금을 가지고 자기 호의호식 여자랑 이렇게 살았다. 그리고 미국이 앞잡이였다. 미국이 앞잡이라는 건 뭐냐면 국무부 돈 받아가지고 뭐 나중에 결국은 한국에 들어와서 뭐 이렇게 세웠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아, 내가 이제까지 배웠던 교육이 정말 잘못됐구나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게 이게 시각교정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몇 가지 얘기를 더 하죠.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론 요즘은 뭐 애들 그런 시각교정은 다 정교조에서 하고 있죠.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래서 중국에 대한 좋은 환상을 가지고 미국에 대해서는 아주 나쁜 마음을 갖게 하고. 그런 것들이 당시 시작됐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중국에 대해서 아느냐, 모택동에 대해서 아느냐. 그러면 모택동은 당시 중국의 에드가 스노우 쓴 중국의 붉은 별 같은 책을 보면 굉장히 영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뭐 중국 민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헌신했던, 그리고 자신의 뭐 호의호식 하지 않고 정말 노력했던 헌신하는 그런 지도자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 책만 보면 에드가 스노우가 쓴 중국의 붉은 별을 보면. 왜냐면 그런 책들을 읽히면서 이 중국의 이 혁명가들이 이들이 이 숭고한 뜻을 가지고 헌신해서 이 인류를 이렇게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갖고 있던 그동안 대한민국을 우선 부정하게 되죠. 이게 나라냐. 지금 예를 들면 지난 우리 촛불 때 이게 나라냐 했지 않습니까? 그 베이스에는 이런 역사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그동안 불의가 승리한 나라다. 그 이야기를 노태우 씨도 노무현 씨도 했잖아요. 정의가 실패하고 불의가 승리한 나라. 그게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물론 돌아가셨지만 뭐 망자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변호사 시절에 이런 교육을 받았다고요. 부산에 인권 변호사 한답시고 이제 다닐 때 이런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역사 교육을 받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똑같이 야 이건 뭐 정의가 실패한 나라다. 왜? 일제시대 때 독립군 후손들은 물론 그 몇 가지 팩트들은 있어요. 공산주의자들 완전 엉터리 거짓말 하는 건 아니거든. 몇 가지를 가지고 그걸 확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립군 중에서
자기들이 나가서 목숨 걸고 그 가정 등지고 했기 때문에 자식들 교육 못 시켰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봐라. 독립군 자녀들은 다 이렇게 헐벗고 못 사는데 그 친일파들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 전부 자식 교육 잘 시켜서 지금 말이야 득세하고 그래서 그러면 지난 수십 년간의 한국 역사는 말이야. 그런 그 친일파들이 득세한 역사고 그럼 미국에 덜러먹던 사람들. 그러니까 친일파들이 미국이 들어오니까 미국에 딱 붙었다. 그래서 이 한국 주류사를 형성해서 이들이 지금 한국에 그 재벌도 만들고 정부와 결합해서 돈도 만들고 해서 돈도 가지고 권력도 가지고 그들이 그 예를 들면 교육력도 그들 높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그들만의 리그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냐? 전부 뭐 예를 들면 다 착취당하고 있다. 그 극단적인 예가 그 과거에 금성출판사에서 그 나와서 뭐 저희들이 굉장히 반대했습니다만 그 이제 현대사 제1편 첫 장에 보면 그 밑에 사진이 나와요. 사진이 뭐냐면 그 용산 미군 기지에 그때 이제 그 당시 거기가 그 일본군이 주둔했던 자리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용산에 이제 미군이 들어와죠. 거기 왜냐면 들어올 때가 이제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들어와서 들어오면 당연히 그 성조기를 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지에 성조기를 건 사진을 딱 보여줘. 밑에 자목이 이렇게 달아요. 일장기가 내려지고 성조기가 올라가다. 그럼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일장기라는 것은 상징하는 것은 그 일본이 우리를 그 침략해서 다스리던 식민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로 바뀌었냐? 일본에서 미국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식민지다. 그러니까 주인이 일본에서 미국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지금 저희들이 학생들이 쓰는 강점기라는 용어도 거기서 나온 겁니다. 북한이 쓴 용어입니다. 우리가 만든 용어가 아니에요. 그 85년도 전에는 그 강점기라는 용어가 없었어요. 저희 학교에서는. 북한이 만든 용어. 그러니까 강점기라는 것도 강점기 1기가 있고 강점기 2기가 있습니다. 1기는 일제강점기. 2기는 지금 현재 미제강점기다. 그러면 여전히 대한민국 어떤 과제가 있냐? 혁명해야 된다. 왜? 미제를 내버려야 되니까. 그러면 또 미제랑 누가 붙어 있느냐? 그럼 미국과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친일파들이 잽싸게 그 친미주의자로 변신해서 이들이 그 재벌 그룹을 형성하고 이들이 관료를 형성해서 오늘날 지금 그러면 주인은 미국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관료들 뭐 군인들 뭐 이래가지고 재벌들 이들이 지금 한국을 1%밖에 안 되는 사람이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럼 99% 착취하고 있는 나라가 아니냐. 그러면 이제 그 아까 그런 역사 교육을 시작해서 이제 더 나가죠. 철학을 배우자. 이 사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거기서 변증법적 유물론을 가르쳐요. 그래서 뭐 변증법 유물론의 뭐 세 가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양적 전환의 법칙이랄지 그다음에 대립물의 투쟁의 법칙 이런 것들을 가르쳐요. 그런 걸 젊은 시절에 배우고 나면 야 이제 결국은 내가 뭔가를 세상의 이치를 깨닫구나 젊은 나이에. 세상의 운영 법칙. 그 다음에 이제 공산주의 그 사관을 가르친다고요. 유물 사관을. 거기에 보면 원시 공산 사회에서 그다음에 예를 들면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봉건주의로 고대 노예제로 그다음에 봉건주의로 그다음에 자본주의로 최종적으로는 공산주의로 간다. 그것까지 배우고 나면 야 나는 이제 이 젊은 나이에 우리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는 위치를 깨닫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늘 위에서. 마치 내가 그러니까 제가 어린 나이에 제가 대학 들어가서 공부했을 때 그 지금 기억이 생각나는데 저도 멀쩡히 목사 되려고 들어갔다가 그 신학교에 연대 신학과 들어갔거든요. 목사 되려고 들어갔다가 이제 당시 이제 전두환 대통령한테 제가 불만이 많았으니까 그 뭐 본인은 하고 나오는데 하여튼 젊은 나이에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싫어서 그다음에 또 당시 또 뭐 어쨌든 그 전두환 대통령이 좀 권위적 통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젊은 사람들 보기에는 뭔가 자유를 찾아야 된다는 입장에서 갔는데 가다 보니까 이제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유물론까지 빠지죠. 신은 없다. 그럼 이제 저도 제 신학교에 있던 우리 그 신학교 후배들한테 머리뜸이 새끼야. 하나님 어딨냐 임마. 결국 물질이 자기 발전 법칙이지. 결국 종교란 민중의 아편이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거기 나옵니다. 그 교재에.
민중의 앞이라는. 그 막스 레닌 얘기도 나오고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민중들이 그 착취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가 딱 미국 결단해서 나라를 장악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럼 99%는 전부 착취당하고 있는데, 근데 종교의 역할이 뭐냐? 이들이 자기가 고통스럽다는 걸 모르게 하자. 그래서 지금은 고통스럽다 하늘을 봐라.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현재 고통을 잊게 하고 이들의 지배를 정당화시킨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종교는 민중의 앞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멀쩡하게 지금 그 신학교에서 목사 되려고 들어온 녀석들이 나중에 그렇게 한 1, 2년 교육 받고 나면 정말로 무신론자 돼요. 우선 지금 그 대학가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러니까 그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대학가를 거의 20년 이상을 그 주사파가 장악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대학가가 나온 사람들이 우선 교사가 됩니다. 그럼 지금 20년 전에 들어간 교사들은 지금 전교조에 중견들이 다 돼 있죠. 그 다음에 이들 중에서 교수도 나옵니다. 왜냐면 서울대, 연고대, 중요대학을 다 여기 출신들이니까. 그 다음에 이들 중에 판사도 나와요. 검사도 나오고. 물론 그 중에서는 판검사 애들 중에는 뭐 실제로 운동을 안 했던 애들도 있지만 우리가 알지만 뭐 우리법 연구원이 뭐 그런 나중에 그 법원 내 서클도 있잖아요. 그런. 물론 예, 그 중에서 그 운동권 가담 정도는 각기 다 다릅니다. 뭐 그 중에는 정말 핵심적했던 친구들도 있고. 왜냐면 운동권이었다가 나중에 검사로 들어간 친구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그래도 거기 나오죠. 판검사 나오죠. 그 다음에 그들 중에서 작가도 나오잖아요. 엘리트들이니까요. 그 다음에 뭐 예술가도 나오죠. 소설가도 나오죠. 영화 뭐 감독도 나오죠. 사실상 거의 그 우리나라의 중추를 그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그 중에서 예를 들면 그 신학교에도 저희가 연세대 신학과도 지금 그렇게 무신론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그들 중에 일부는 이제 아예 목회는 거절 안 하고, 왜냐하면 뭐 하나님 없는데 내가 목회할 이유가 없잖아요. 안 하고 그 중에 일부는 이제 뭐 다른 사회적 일을 간 친구도 있고, 그러나 그 중에도 그래도 이제 꾸역꾸역해서 신학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신학 박사 된 친구들도 있고, 또 일부는 또 그 신학 대학원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장신대도 있고 여러 군데 뭐 감리교 신학대도 있고, 그들 내 서클도 있었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한테도 이런 공부를 다 시켰단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예를 들면 서울대 연고대 나온 친구들이 또 일부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면 감신대, 장신대 뭐 이런 총신대 이런 대학들에 저희 이제 서클들이 있었으니까 주사파 서클들이, 그럼 그들이 지금 목사가 돼서 지금 벌써 20년, 30년 됐을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공산당 조직이 몇 개 층위가 나눕니다. 공산당 조직 밖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언더 조직이라는 게 항상 있습니다. 지하 조직이요. 이제 연세대학교도 총학회장이 제가 있을 때는 이제 우상호 씨였는데 지금 왜 서대문 갑의 삼선 국회의원이죠. 지난번 서울시장 나왔다가 못 나온 친구 있죠. 그 친구가 이제 총학회장이지만 저는 이제 연세대학교 시크릿 유니온이라고 비밀 조직, 거기에 제가 책임자였어요. 그래서 거기 제가 지도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우상호 같은 친구, 또 뭐 전대협 대표이죠 이인영 같은 친구, 거기는 이제 반미청년회가 지도했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그만뒀지만 임종석 비서실장, 제가 이제 교육팀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임종석 이제 운동권들은 전대협 의장을 거기서 투표로 뽑는 게 아니고 미리 열렬 운동권에 뽑아요. 그래서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의장 교육팀이라고 있어요. 그럼 각 대학의 또 총학생회장들도 미리 뽑아서 내년 4월에 선거하면 그 해 전해 10월, 11월에 뽑아요, 이미. 그래서 거기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임종석 교육팀에 제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임종석 훈련시킨 사람 중에 한 명인 거죠. 지금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실태부터 좀 알아야 됩니다. 예,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우선 상대방을 알아야 우리도 알잖아요. 그동안 운동권들은 아시지만 민주주의로 자신을 위장했습니다.
우리는 민주화 투쟁을 했다. 지난번에 그 작년인가요? 전혜경 의원이 임종석 비서실장에 질문했죠. 당신 그 전대협 출신인데, 당신은 이 사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고 딱 물으니까 우리는 민주화인데 당신은 뭐 했냐고 역공했어요. 그러나 내가 어떤 사상을 가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 국민들 모르는 거예요. 공산당의 전략 중에 하나는 자기들이 결정적 시기, 혁명에 결정적으로 나설 때만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항상 이중, 삼중의 방어막 혹은 위장막을 써요. 왜냐하면 공산당이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대중들을 내 편으로 끌인다는 건데, 만약에 공산당이라 그러고 예를 들면 우리는 공산당 지하 조직이라면 국민들이 꺼릴 거 아닙니까? 두려워하고. 아직 우리는 그래도 옛날에 전쟁한 기억이 있는 분들도 아직 계시는데. 그러니까 항상 뭔가 다른 걸로. 그래서 예를 들면 민주주의를 위장하기도 하고요. 평화주의자를 위장하기도 하고. 또는 인권 혹은 또 뭐 환경 이런 걸로 위장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국민들이 그 실체를 잘 구체적으로 알고 들어가기 전에 모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이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실체를 알아야 돼요. 그동안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예를 들면 민주주의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인민민주주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채택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면 예를 들면 복수정당을 허용하고 그 다음에 우선 국민주권, 다시 말하면 국민 전체의 국민주권주의 입각해서 복수정당을 허용하고 그 다음에 다원주의 입각해서 복수정당을 허용하고 그리고 대표를 뽑아서 대표가 이제 통치를 하게 만드는 거죠. 일정 기간 동안 정해서 그리고 법률에서 한계를 정해서 이게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서로 견제를 하는 통해서 그러니까 그 권력 남용을 막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인류가 발견한 정치 제도 중에 아주 우수한 제도입니다. 이게 하나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 민주주의란 말 그대로 하면 다수가 통치하게 하자는 겁니다. 데모스가 다수가 통치하자는 거니까 다수면 돼요. 그 다수가 통치하는 방식은 자유민주주의 방식이 있고 전체주의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모으는 거죠. 공산주의란 공산당 하나로 모아서 이들이 지배하게 하자. 그럼 거기에는 다른 사상은 못 들어오게 하죠. 그게 인민민주주의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왜 우리 교과서에서 자유 빼자 그러잖아요. 그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민주주의면 됐지 꼭 자유였냐 하냐. 잘 모르죠.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면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겁니다. 인민민주주의 북한식으로 가자는 거예요. 수령이 통치하고 당이 통치하고. 근데 중국도 지금 다른 당이 없잖아요. 마찬가지 그런 딱 당의 지시만, 당의 선전선동만 따르도록 하자. 교육도 다 정부에서 정해주죠. 우리는 복수 정당들이 여와 야가 서로 혹은 또 3당, 4당이 각각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 앞에서 정쟁해서 우리 국민 투표를 해서 예를 시켜봤다가 얘가 뭔가 성과가 안 좋으면 예로 시키죠. 이렇게 교체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우리 국민들의 권리도 증진되고 보호됩니다. 그러나 인민민주주의는 한 번 딱 주고 나면 그들이 세세토록 갖는 겁니다. 거기에 자유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 자유 빼자는 건 그런 의미죠. 그런데 그들은 민주주의란 말을 포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알아야죠. 그래서 사실상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게 그들의 실체를 알려면 그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어떤 역사관을 갖고 있는가. 뭐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대한민국 경제 그렇지 않습니다. 걔들은 망한 나라라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든 그 역사적 증거들이 지금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 중에 대한민국과 성공한 나라가 없어요. 우리는 세계사의 성공 스토리를 썼는데 그런데 잘못된 교육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는 이게 나라냐 하고 지금 자학하고 있다고요. 이거 교육 잘못됐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이런 걸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예를 들면 우리는 사실은 자랑해도 되는 위대한 역사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70대, 80대들은 위대한 대한민국 세대예요. 그들이 전쟁의 그 허벌판에서 오늘날 세계 10대 그 강국을 만들어냈거든요. 유례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세요. 그들이 왜냐하면 바쁘셨어요. 예를 들면 열심히 일한다고
그리고 새벽 나가서 밤늦게 들어와서 자식들 공부를 못 시켰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만 교육을 시키는데 학교는 그 엉뚱한 애들이 장악해가지고 20년간 엉뚱한 짓거리를 하는 바람에 이들이 지금 사실은 외국에서는 대한민국 우러러 보는데 정작 살고 있는 우리는 이게 나라냐 하고 있다고요. 저는 이제 지금 우선 첫 번째로 이 한국 교회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 역사를 보면 교회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조선의 말기의 그 모든 사례들 그리고 선교사 보고를 보면 비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가렴주구가 그 행정 관료들이 이 그 토지의 그 생산물들 거의 80%를 착취해 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조선 그 백성들은요 일할 의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그 문창극 씨가 이야기했던 비숍 이야기인데요. 비숍이란 여행가가 그 당시 조선 상황을 조선에 살고 있는 사람과 북간도 살고 있는 사람을 비교한 거거든요. 북간도 사람들은 깨끗하고 굉장히 의욕적이다. 그 사람은 왜냐하면 착취해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조선 사람들은 아무도 일할 의욕이 없더라. 왜? 80%의 착취가 누가 일을 합니까? 이제 그 상황을 이야기한 건데, 그러니까 지금 조선이 말기가 굉장히 비참했다고요. 그래서 그 비참한 환경에 아시지만 토마스 선교사가 최초로 목숨을 버렸고, 그것도 정말 얼마나 그 기적적이냐면 토마스 선교사가 자기는 사실은 그 개인 인생을 제가 공부해 보니까 아주 비참한 인생이에요. 성공하니 그냥 그 성경책만 뿌리고 목 잘려 돌아가셨는데, 근데 정말 그 놀라운 것은 그 뿌린 성경책 중에 예를 들면 목을 친 그 박춘곤이라는 사람은 그때 이제 그 목을 칠 때 그 토마스 선교사가 손을 잡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장로가 됐는데 수석 장로가 됐는데 이 양반이 그 쓴 기록에 보면 그 토마스 선교사가 자기는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를 하더만은 뭘 하나 줬다. 그래서 그 책을 이제 본인은 버릴 수가 없어서 갖고 있다가 나중에 예수 믿고 이분이 그 최초의 그 기도가 그 장로가 됐거든요. 그 다음에 또 박영식이라는 그 평양성 관리는 그 어린애한테 이제 그 성경책을 줬는데 이거 어린애가 이제 박영식이라는 평양성 관리한테 성경책, 이게 한문으로 쓰여 있으니까 이 양반은 그 관리니까 한문 알았을까요? 이 양반이 종이가 좋으니까 벽에다 발라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빈둥빈둥 하면서 이제 하니까 그러면서 그 양반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나중에 평양 장례연 교회가 됩니다. 이런 놀라운 사건이 발생되고 그리고 한국에 선교사들이 와보니까 이미 자체적으로 믿은 사람이 생겼던 겁니다. 근데 정말로 정말 더 놀라운 것은 당시 미국이 그 대각성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 미국 엘리트들이 젊은 엘리트들이 이 선교지를 향해서 옵니다. 한국이라는 아주 모르는 그 비참한 나라를 향해서. 그래서 이들이 한국에 와서 미국 엘리트들이죠. 한국에 와서 한국 엘리트를 가르칩니다. 그 가르친 중에는 뭐 이승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유길준도 있고, 그 제가 나가는 안동교회 유성주이라는 사람은 그 이제 자기 형이 일본하고 해서 뭔가 그 반정을 하다가 잡히잖아요. 일본으로 도망가고 이제 자기는 모함받아 감옥에 들어왔는데 내가 감옥 안 왔으면 어쩔 뻔했노라고 써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를 모함한 사람이 고맙다. 이들이 이 감옥에 있으면서 선교사들이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믿어요. 이승만이라는 분도 그 일기를 보면 자기는 이제 젊은 엘리트였거든요. 근데 그래서 배제학당에 다니지만 자기는 교회는 안 믿어요. 이 선교사들은 이게 아마 무슨 음흉한 목적을 가지고 조선에 왔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머리는 좋으니까 그 교사가 되지만 안 믿지만, 그러나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감옥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선교사가 가르쳐준 기도문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당신이 있으면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근데 정말 불같은 성령이 임해서 본인이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아버지가 시체를 2번 찾으러 왔으니까 이승만 사람 매일 죽음에 직면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본인이 그걸 극복해 나가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되죠.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유성준이라는 사람 나와서 평생 교회 만들고 그다음에 학교 만들었어요. 이들이 만들어서 지금 한국 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은 한국 교회가 지금 만들었는데, 근데 사실은 제가 보기엔 한국 교회도 실수한 게
그 이제 민주화 이래로 또 그 박정희 대통령 이래로 이 굉장히 많이 이제 그 교회 내의 성장에만 물론 또 바빴잖아요. 또 그러니까 나라 일은 또 국가에서 잘 했으니까 박정희 대통령 그렇고 뭐 많이 잘 해서 해왔으니까 그래서 교회 성장만 빠지는 사이에 아이들에게 한국 교회가 이 와중에 어떻게 역할을 했는지 우리 자본주의 발전에 그다음에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공부를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걸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가 얼마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역사는 사실은 교회의 역사거든요. 이걸 우리는 안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교회라는 게 자연스럽게 뭐 교회라는 건 무슨 뭐 물론 뭐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 중에 좋은 교회도 있지만 또 약간 실수한 데도 있잖아요. 그거를 심서봉대해서 뭐 무슨 한국 교회가 뭔가 우리 사회에 큰 해악 집단인 것으로. 근데 저희는 사실은 그동안 저들은 악착같이 이 반미 그다음에 반교회 이렇게 갔는데 우리는 사실 그걸 대응을 못했던 거죠. 그 실수들이 지금 여기에 오늘날 교회가 사실은 한국 사회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도 몰리고 있는 그 원인이다.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과연 그러면 미국은 이 그 조선에 그러니까 그 이 한반도에 관심이 있었는가? 미국이 중요한 건 전쟁을 본 일본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사실은 이 한반도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어요. 아시지만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주한미군이 미국이 예를 들면 한반도 점령군이다 분단의 원흉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뭐냐면 38선을 미국이 제안했다는 것 때문이거든요. 38선을. 그러니까 그 클라크 대령 나중에 이제 그 주한미군 사령관 대장까지 올랐지만 이 몇 명 대령이 이제 제안했다. 근데 그들이 제안할 때 소련한테 이들이 받을 줄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히로시마 원폭이 투하되는 시점이에요. 8월 6일인가요? 그 시점쯤에 그리고 며칠 있다 일본이 항복했잖아요. 그 시점 8월 15일에 했으니까요. 그 시점쯤에 소련은 이미 그 원산 근처에 와 있었습니다. 미국은 오키나와 밖에서 전쟁하고 있었고 2,000km, 1,000몇백 킬로 밖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냥 사실은 그냥 소련이 쑥 내려오면 한반도가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어쨌든 그 활동 경계선을 제한. 왜냐하면 당시 2차 대전 당시에 그 나치 독일하고 싸우는 연합군이 한 명이 소련이었으니까 미국이 제안한 겁니다. 뭐 그래서 뭐 그런 제안을 했는데 미국도 받을 줄 몰랐는데 받았어요. 최근 이제 연구학자들이나 그 사료들을 분석한 사람들에 따르면은 왜 받았냐면 이걸 받고 소련은 대신 만주하고 일본 분양을 요구하려고. 그게 정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그 미국이 만약에 이렇게 나누자 안 했으면 아예 그냥 소련 땅이 되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다음 미국이라는 것은 우선 그 활동 경계선을 요구한 거지 무슨 점령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소련은 이미 38선까지 내려와 있을 때 미국은 9월 20일 날 그때서 한반도에 들어옵니다. 만약에 여기를 점령하려고 했으면 먼저 들어가서 소련 못 오게 했어야죠. 그렇지 않고 이미 8월 5일, 6일 날 이미 소련은 원산에 와 있고 미국은 2,000km 밖에 전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도 일본이 갑자기 손들 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소련은 이제 전쟁 막바지에 해입했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 근거로 하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승만 대통령이 46년도에 정읍에서 6월 1일인가요? 정읍에서 정 어려우면 한반도의 남쪽에서라도 민주정부를 구성하자고 제안해요.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역으로 이미 45년도 11월에 북조선 임시인민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이미 7개월 전에요. 북한에서는. 그래서 거기서 정부 역할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이미 토지를 분배하고 화폐를 그러니까 일본 때 쓴 통용화폐를 싹 걷어들이고 그다음에 화폐를 새로 발행했어요. 그 정부가 들어선 거거든요. 사실은 분단은 북한이 먼저 소련이 먼저. 그다음에 결정적인 건 뭐냐면 소련 스탈린이 죽고 난 다음에 소련의 기밀 문서가 해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지금 민주국가 나중에 그동안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 기밀 문서 해제했는데 거기에 보면 9월 20일자로
소련 스탈린이 이 그 극동군 사령관은 지시한 지시 문건이 나왔어요. 그거 뭐냐면 한반도 북쪽에 그러니까 인민정부를 구성하라고. 그러니까 분단 원흉은 애초에 소련이 한 거예요. 객관적 그 일본 마인지 신문에서 그걸 찾아냈어요. 그 기록을. 그래서 지금은 그거 가지고 객소리도 못 해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 현재 그 제대로 된 역사학자들 우리가 붙자고 이야기해도 나오지도 않아요. 저들끼리 뒤에서 수석하지. 객관적 팩트들이 거짓말이거든요. 그럼요. 6.25 전쟁도 뭐 당시 뭐 예를 들면 북한이 남침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가 그 소련 기밀문서에 나왔어요. 미리 그 기습 공격을 모의한 그 김일성하고 그다음에 스탈린하고 모택동 그다음에 나중에 스탈린이 뭐라고 지금 김일성한테 모택동 승려를 받고 오라. 교회가 우선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교회의 교육 기능이 있습니다. 주일학교의 그 유치원부터 그다음에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요. 저는 제 생각에는 이들에게 적어도 우리 한국 사회를 발전하려고 했던 우리 교회들의 헌신적 노력, 교회 선조들의 그리고 공산당과 싸우다가 죽은 기록들이 많습니다. 6.25 때 교회를 수십 군데를 불태워서 죽였어요. 근데 이거 지금 아무도 지금 안 가르치거든요. 그걸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에는 지금 현재 역사관을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 기능을 할 분들은 지금 여기밖에 없어요. 유아여대도 아시지만 목사님 맨 처음에 그 길거리에 버려진 여자들 키우고 그리고 걔들 기르다가 학교 공부시킨다고 만든 게 거기 큰경 유아여대거든요. 우선 공산주의 뭔지 알아야죠. 그리고 공산주의와 기독교와는 어떻게 서로 같이 갈 수 없는지. 근데 지금 그 정교조나 일부 그 사이비 목사들은 원래 그 기독교 사상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이블 인 더 코뮤니즘. 그러니까 코뮤니즘 인 더 바이블. 성서 속의 코뮤니즘. 뭐 그런 책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원래 뭐 예를 들면 그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모여서 서로 먹고 마시고 니네 자기 것 없이 그게 공산주의다. 그래서 기독교랑 공산주의를 같이 가는 거다. 근데 그것만 사실상 그들이 이야기하는 신을 부정하는 물질주의. 사실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들의 유물론 사관에 딱 들어가면 신이 없는 거거든요. 물질의 자기 발전 과정이에요. 거기는 정신도 사실은 물질이 발전하는 거지 신이라는 건 이미 부정하는 건. 근데 그건 안 가르쳐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유물론이 뭐고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예를 들면 그런 기독교 세계관이 뭔지를 비교해서 가르쳐줘야 우리 학생들이 그걸 구분할 수 있습니다.